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연 프로그램을 보시는 여러분, 저도 이 채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될 줄이야. 뭔가 새롭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떨리는 것 같아요. 오늘 드릴 얘기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들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어떤 추억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실 좋은 추억들이 없다 보니 예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직도 답답하고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학교 폭력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예방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괴롭히는 친구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사실 왕따라고 해서 단순히 같이 안 다녀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도가 지나치다 보니 나중에는 갈취와 협박으로 이어지는 게 싫었어요. 뒤에서 흉을 보는 것을 떠나서 인격적으로도 저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심한 따돌림을 당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였는데요. 정말 사소한 거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부탁을 들어줄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탁은 핑계고 그냥 저를 괴롭히고 싶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괴롭힘이 심해지다 보니 학창시절 내내 좋은 추억은 없습니다. 특히 이동 수업이나 수련회에 갈 때는 같이 다닐 친구가 없어서 오히려 움츠러들고 저도 모르게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후반 때부터는 거의 끌려다니는 일이 많아져서 말도 잘 안 하게 되었어요. 미안, 오늘은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 아니, 내가 오늘까지 모아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아직도 못 치웠다고? 아, 그러고 보니 너희 집 거진데 내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나? 어? 미안해. 오늘은 화장실 2시간 당첨. 그 안에서 심심할 테니까 내 숙제나 좀 대신해줘. 너희 집은 돈도 없어서 학원도 못 다니는데 이렇게라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친구 챙기는 사람이 어딨냐? 나한테 고마워해라. 돈을 모아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장실에 가둔 뒤에 숙제를 시키거나 혹은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 보니 눈을 뜨면 학교에 가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싫어서 안 좋은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학교에 가면 책을 뺏는 것은 물론 저와 어울리는 친구들도 같이 괴롭히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김지원이랑 말하거나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똑같이 찐짜 되고 싶다고 이해하겠다. 알아듣겠지? 다들 대답한 걸로 알고 내일 보자. 안녕.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 다니기도 했는데 주변 친구들도 나중에는 점점 더 제 주변에는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동 수업이나 체육 수업 때는 아프다는 핑계로 교실에 있어야 했고 그럴 때는 괜히 저를 도둑으로 몰고 가서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선생님, 제 지갑이 사라졌어요. 오늘 교실에 남아있던 애가 김지연인데 혹시 가방 한 번만 볼 수 없을까요? 난 그런 적 없어. 선생님 아시잖아요. 전 보건실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제가 지갑을 훔쳤다고요? 그래도 혼자 있었던 사람이 너뿐이니까 잠시 확인하도록 하자. 지연이뿐만 아니라 모두 가방 열어. 아니나 다를까 제 가방에서 A의 지갑이 나왔고 그때는 부모님까지 소환이 되었어요. 제가 하지 않았던 일들이 제가 한 짓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오히려 저를 다그치셨어요.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학교 이외에 다른 곳도 데리고 다니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해보라고 시켰고 재밌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때리기까지 하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때리는 것도 심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장난치듯이 머리를 툭툭 친다든지 혹은 발을 건다든지 그런 걸로 괴롭히니까 괜히 학교에 가면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학교에 가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감옥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를 도와주려는 친구들도 없진 않았지만 절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까지 괴롭히는 게 싫어서 저도 다른 친구를 피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절 괴롭히던 친구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고 부모님이 잘 나가시는 분이시라 자연스럽게 묵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이라 제가 말을 하지 않았던 것도 있어서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저에게는 지옥과 같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답답하게 구는 행동을 봤을 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부모님도 한참 바쁘시던 시기였고 뭔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힘든 점도 많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거의 저에게 말을 거는 친구도 없을 뿐더러 그림자처럼 다른 친구들을 따라다니면서 심부름만 하다 보니 저도 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것 같아요. 언제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저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되어 최대한 지역을 멀리 떠나기로 했어요. 그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학교가 지방에 있던 곳이라 그런지 멀리 가면 저를 더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어차피 저 말고 괴롭히던 친구들은 성적이 되지 않아 올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밖에서 마주치는 것조차 싫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해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만큼 다행히 제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서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어졌어요. 제가 가장 어이없었던 것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던 졸업식 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도 대충 사진을 찍고 가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 세상 친한 친구인 척처럼 행실을 하는 것을 보니 진짜 역겹더라고요. 야, 이번에 대학 멀리 간다면서? 혹시 나 보기 싫어서 그런 거야? 아쉽다. 같은 대학 갔으면 자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인데 같이 사진이라도 찍자. 너가 나랑 사진을 왜? 왜? 싫어? 혹시 아직도 예전 일 가지고 꿍해있는 거 아니지?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찍자.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와 가해자 무리들이랑 사진을 찍는 것은 정말 곤욕이었어요. 부모님은 친구들이 소심한 저를 잘 챙겨주는 것처럼 보여 좋게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도 드디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사진 한 장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저는 지역이 멀다 보니 혼자 생활하며 대학 생활에 적응을 하기로 했어요. 대학에 간 뒤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활이 즐거워서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외적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 예뻐졌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학생 때는 제가 통통한 체형이다 보니 그동안 꾸미지 못하고 다녔었는데 같이 다니는 친구가 운동도 해주고 또 제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을지 도움을 준 친구라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학생 때 만났던 친구는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친구인데요.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혹시라도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라면 제가 아팠던 부분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을 두고 친구에게 맥주 한잔하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민정아, 이건 내가 정말 너한테 처음으로 말하는 건데 이걸 듣고 너가 날 이해 못하거나 답답해 할 수도 있어. 괜찮아. 에이, 내가 얘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데. 얘기해봐. 나 사실 어렸을 때 따돌림을 심하게 당하다 보니 처음에는 다가오는 널 의심하기도 했어. 하지만 지금은 너와 지내면서 진짜 친구라는 걸 알게 됐고 내 과거를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어? 뭐라고? 사실 친구의 반응을 보고 나서는 순간적으로 이건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 뒤에 친구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많이 실망했지. 그치, 나처럼 답답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돌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잖아. 미안해, 괜히 이런 얘기해서.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너처럼 착한 애가 어딨다고. 학교 다니면서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은 좀 어때? 괜찮고? 마음 여는 거 힘들었을 텐데 초반에 내 행동이 너한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미안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혹시라도 불편한 점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친구의 반응이 달랐고 오히려 절 위로해주니 저도 모르게 그동안의 서름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싸워왔던 것을 풀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를 얻은 것 같아서 행복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밝아지면 이렇게 밝아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저 또한 이전보다는 위축되지 않는 성격을 가지면서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사랑을 받을 줄 몰랐던 저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 저의 가치관이나 성격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답답하게 굴었던 부분을 생각하니 아직도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젠 더 이상 피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해져서 그때 일은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당당한 모습이 되고 제 일을 하다 보니 저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요. 처음 연애 경험이 생기면서 점점 사람 보는 눈도 생기고 이별과 사랑을 겪으면서 제 자존감도 같이 높아졌어요. 그때처럼 답답하게 구는 일이 없다 보니까 제 스스로 어떤 연애 가치관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생각이 잡히더라고요. 성격이 달라지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제 스스로도 요즘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부분 중 하나예요. 저는 그동안 고등학교 때 힘들었던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심리 상담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예전부터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분야라서 고등학생 때도 장래희망이 상담사였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코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되고 싶어 열심히 했는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임상심리사로 일을 하다 보니 어렸을 적 제가 했던 행동들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석이 되다 보니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지만 그 시간을 겪고 난 뒤에 제가 더 나아질 수 있었던 계기로 생각하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저를 이해하고 저 또한 치유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을 용서하거나 혹은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잊고 산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저를 위한 치유일 뿐이지 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것들 어느 것 하나 지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낸 문자들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가 혹시 그때 일부러 자료를 모아둔 것이 있냐고 물어봐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었거든요. 당시 저에게 모질게 했던 말들이라든지 금전적으로 피해를 봤던 부분들이요. 물론 지금 와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 친구들이 유명해지거나 하면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그런 가해자는 없었지만 뭔가 지우기가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실이라는 게 피해자는 숨어서 살고 가해자는 떳떳하게 사는 게 싫어서 저도 사회적인 위치를 올리고 또 나중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변 동창들의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간간히 SNS로 접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학창시절이라는 게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 같아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친구랑 같이 여행도 가보고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나아지더라고요. 물론 간혹 SNS로 접하는 소식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와 당시 남자친구였던 현재 남편이 많이 위로를 해주니까 저도 스스로 당당하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보다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전처럼 위축이 되어 있을 일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던 부분 중 하나가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너무 바쁘셔서 저를 신경 쓰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그때는 꾸밀 줄도 모르고 사다 주시는 것만 입고 다니니까 주변에서는 꾸미지도 못하고 항상 조용히 다니는 애라 더 괴롭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 스스로도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도 그 친구들이 더 놀라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무쪼록 지금은 제 편도 많아지고 전이랑은 확실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제가 못할 줄 알았던 여행도 가보고 누군가에게 맞춰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생활을 하고 있어 좋더라고요. 학생 때는 눈치 보기 바빴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주변에서도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얼마 전에는 부모님께 이런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야기하라며 못 알아줘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제 상처를 치료하다 보니 저도 저와 같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었어요.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어떻게 교육을 받았나 싶을 정도로 도가 지나치다 보니 저와 같은 상처가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가다 보니 저처럼 회복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에요. 아무쪼록 계속 경력을 쌓아오다 보니 저도 나이가 차고 센터까지 열게 되면서 지역 내에서는 꽤 유명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쭉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랑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지내고 있는데 그날은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던 날이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듣자마자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학창시절 저를 유독 괴롭혔던 동창생 A더라고요. 몇 년이 지났지만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경직이 되었는데 아무런 일 없듯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으니 그동안 제가 고생했던 건 뭔가 싶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김지윤 핸드폰 맞죠? 네, 맞는데 혹시 혹시 애인이? 기억하는구나.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뻔뻔하게 인사를 해오는 아이의 목소리에 화가 나긴 했지만 왜 연락을 해온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마 제 마음 한편에는 사과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대화가 흘러갔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동창회 하는데 오랜만에 얼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대학 간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지 아마? 졸업하고 잘 산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나 때문에 안 오는 건 아니지? 우리 그때는 너무 어렸잖아. 아, 어려서 그때 일을 잘 기억을 못하는가 보다. 그래, 동창회? 언젠데? 날짜 알려주면 갈게. 역시 너 쿨할 줄 알았어. 그때 일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건 아니지? 나 그럼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우리 이번에 만나서 서로 서운한 거 있으면 다 풀자. 어때? 서운한 거라. 그래,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그럼 내가 애들한테도 미리 얘기해둘게. 그날 보자. 태연하게 통화하는 것을 듣고 나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점심 먹은 것들을 그대로 개어내고 얼굴 표정도 안 좋으니 직원들도 저를 살피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괜찮은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 나아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고 있었는데 뭔가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 들어서 집에 들어가기 전 대학 때 만난 친한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사실 간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정말 가서도 당당하게 있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막상 동창회 연락을 받으니까 불안한 마음도 들고 트라우마처럼 그때의 감정이 올라오니까 감정을 다시 잡기가 어려웠어요. 제 마음을 공감해줄 친구를 부르고 난 뒤 집 근처 맥주집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제가 생각했던 답변이 아니라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진짜 큰일이라도 난 거야? 내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학창시절 얘기 기억나? 그럼 당연하지.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무튼 몇 년이나 지났는데 괴롭힘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나도 계속 기억에 남아있더라고. 혹시 다시 그때 일 때문에 힘든 거야? 그래서 너 상담한다고 했을 때 살짝 걱정됐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반대야. 난 이 일을 하면서 나처럼 힘들어했던 친구들에게 희망 주는 것이 좋더라고.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이렇게 망설여? 사람 불안하게. 다른 건 아니고 그때 학폭 주도자였던 동창생 A한테서 연락이 왔어. 뭐? 걔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이제 와서 사과라도 하겠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동창회 올 거냐고 물어보더라.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앞에 있던 맥주를 들이키면서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치기도 했지만 곧이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잘 들어봐. 너는 그때 당시에 너가 아니잖아. 오히려 지금은 당당하고 성공한 인생인데 안 가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 가서 떵떵거리고 오면 되잖아. 아직까지 그럴 용기가 안 나기도 하고 사실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해.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화 받고 욕 한마디 못하고 끊었거든. 그렇다면 더더욱 가야지. 잘 들어봐.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든든한 친한 친구와 또 남편이 있잖아. 그리고 남편도 성공한 사람이고 이 정도면 가서 자랑할 만하지 않아?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괜히 피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또 힘든 시기를 겪긴 했지만 그때보다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초반에는 망설이긴 했지만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복수 방법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시원하게 한 방을 날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제 스펙을 두고 봤을 때 어디 뒤떨어질 게 아니다 보니까 괜찮다고 느껴졌는데 뭔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 생각해보니까 항상 그 친구들은 금전적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어요. 자기야, 사실 오늘 오후에 A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뭐? 학창시절에 그렇게 괴롭혀놓고 무슨 낯짝으로 연락을 했대? 다른 건 아니고 동창회가 있다면서 전화를 했더라고. 번호는 계속 내가 안 바꾸다 보니까 그냥 한 번이라도 바꿀 거 그랬어. 그게 자기 탓은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불편하면 가지 않아도 되잖아. 오늘 친구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사실 무섭긴 하지만 더 이상 피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 계속 피해 다니기엔 그때 나와 똑같은 것 같아서 당당하게 가고 싶어. 자기만 괜찮다면 가는 것도 괜찮지만 걱정되니까. 아니면 나도 같이 가줄까? 그리고 그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 이 방법이라면 그 녀석들을 골탕 먹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말하긴 부끄럽지만 남편이 꽤 능력이 좋은 편이라서 그런지 좋은 집, 좋은 차는 물론 주변에서 보기에도 잘 산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잘생긴 편이거든요. 아마 그 친구들은 제가 이런 남편을 얻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란 모습으로 보일지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전에 느꼈던 긴장감과는 달리 복수를 할 마음에 그날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에게까지 부탁을 해서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배가 아프게 해주자는 생각으로 SNS를 통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친구도 돕겠다고 해서 이번에 같이 알아보는데 생각보다 못 사는 친구도 있고 제가 가장 복수를 하고 싶었던 동창생 A는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였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었던 게 학생 때부터 예쁘고 키가 커서 비율이 좋은 애였거든요. 그래서 연습생 생활도 잠깐 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좋았던 이유는 그만큼 파급력이 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3달 동안에는 어떻게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건가 싶었는데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뻔뻔하게 연락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았고 더 이상 그 친구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잖아요. 저는 걔 때문에 2년을 넘는 시간 동안 고생만 해왔는데 이제 와서 도망치기에는 제 청춘이 너무 아까웠고 조금이라도 그 친구들이 반성하는 기미가 보인다면 동창회 이후로는 딱히 뭔가 더 터뜨릴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이랑 이야기했던 부분 중 하나는 일단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난 뒤에 어떤 복수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일단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친구들에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일날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찾아갔어요. 심지어 남편은 이번에 차를 바꿀 때가 되었다면서 마침 잘 됐다는 듯이 6억 원이 넘는 외제차를 하나 출고를 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도 브랜드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비슷한 브랜드들로 꾸미고 동창회에 찾아갈 수 있었어요. 사실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 긴장이 되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동창회 당일이 되고 저는 그동안 피부 관리부터 시작해서 살도 조금 빼고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남편은 왜 이렇게 예뻐졌냐며 동창회에 가는데 너무 질투가 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쁘게 꾸미고 갔어요. 일부러 메이크업 샵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고 갔는데요. 메이크업 샵에서도 제가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아신 뒤로 머리 세팅까지 완벽하게 해주셨거든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특별한 날이면 항상 여기 오는데 오늘 메이크업은 조금 더 빡세게 부탁드릴게요. 오늘 특별한 날이신가 봐요. 평소보다 더 예쁘게 해드릴게요. 근데 어디 가시길래 빡세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동창회에 가는데 그때 유독 괴롭혔던 친구들이 오거든요. 너무 뻔뻔하게 연락해와서 이번에 가서 코를 밟아주고 올 생각이에요. 메이크업 선생님께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른 선생님들까지 불러 화장과 세팅을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헤어까지 되다 보니까 진짜 그날은 잘 꾸몄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올 정도로 괜찮게 잘 되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길을 나서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힘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잘된 화장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꾹 참고 동창회 장소로 찾아갔는데요. 들어가기 전까지 긴장이 되긴 했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내부에 들어가고 보니 이미 많은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저를 외면했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어이없었던 것은 저를 괴롭혔던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되게 반갑게 부르더라고요. 왔어? 오랜만이다. 나 기억하지? 왜 이렇게 예뻐졌어?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다. 그치? 누구더라? 어쨌든 만나서 반가워. 아직 애인은 안 왔나 봐. 너 원래 성격이 이런 성격이었나? 조금 서운하네. 그래도 우리 나름 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앉아. A는 일 끝나고 바로 온다고 연락 왔어. 동창생 B가 자리를 안내해주는 동안 저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를 불러주는 다른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실 따돌림을 당할 때 저에게 아예 친구들이 다가오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서 초반에는 인사를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긴 했어요. 그 친구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그 친구들만큼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앉은 자리에 있던 친구들은 저에게 그때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지금 너무 잘 커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사과를 받을 친구들은 따로 있는데 그 친구들까지 괜히 가해자로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폭력이나 저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은 아니어서 금방 마음이 편해질 수 있었어요.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를 너무 외면했으면 안 됐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때는 너희도 어쩔 수 없었잖아. 그나저나 동창회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우리 다 너한테 연락 못했는데. A가 불렀어. 전화가 왔더라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며 그 친구들의 그때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모든 것을 A가 주도하다 보니까 조금만 도와주려고 하면 차단을 하는 것은 물론 본인들까지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또 A가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은 기가 찬 것처럼 헛웃음을 치기도 하더라고요. 저와 같이 다니는 친구들을 따돌리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더 심했던 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까지 괴롭혀서 그 친구들도 사실 A를 만나러 동창회에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줄 알았는데 학교 뒤에서도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돈을 빼앗는 등 폭력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니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으면 이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싶었어요. 서로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A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늦게 도착을 하기도 했고 이미 많은 친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친구가 가장 마지막이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이목을 끄는데 그때 얼굴이 그대로 떠오르면서 괜히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떨고 있는 것을 느꼈는지 제 옆에 있던 친구는 괜찮다면서 저를 다독여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의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했는데요.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온다던데 그 말이 맞나 봐. 오랜만이다. 연락을 해서 이렇게 동창회까지 오게 되다 보니 네가 참 궁금하더라고.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예전보다 많이 예뻐졌네. 요즘에는 뭐하고 지내? 주인공이라니까 너무 부끄럽다. 일단 앉아서 얘기할까? 뻔뻔하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평정심을 유지한 채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렇게 나를 괴롭혀놓고선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연락을 할 줄은 몰랐어. 철판을 얼굴에 깔면 이렇게 되는 건가? 너 지금 다 지난 일 가지고 이렇게 따지려고 나한테 온 거였어?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렸잖아. 그래서 잘 기억이 나지도 않고 만약 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해서 많이 힘들었다면 사과할게.
그래, 얘가 사과한다는데 받아줘. 우리 이제 다 컸고 그때 당시의 일들은 잊을 때가 되지 않았나? A와 함께 다녔던 동창생 무리들이 B의 말에 동의하면서 잊었던 일들인데 왜 이제 와서 꺼내냐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고 저도 답답한 마음에 앞에 있던 맥주를 원샷하면서 한마디를 날렸어요. 어떻게 그게 잊혀지겠어? 너희가 직접 당해봐야지 알겠지. 이런 마음들을 나만 피해자는 아닌 것 같고 와서 들어보니까 너네 꽤나 유명했더라. 아직까지 그러고 살고 있나 싶어서 궁금했는데 지금 사는 꼴 보니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말하는 태도를 보니까 그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너 말 다 했어? 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너 같은 거는 지금 여기서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어. 그때 우정 생각해서 동창회에 불러줬던 건데 은혜도 모르고 지금 와서 괴롭혔으니까 사과라도 하라고 지금 시위하는 거야? 적어도 너가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었다면 그렇게 연락을 했었어는 안 됐지. 연락은커녕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건 네가 그때 당시에 잘못했다는 걸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남편도 알고 있어? 네가 이전에 학교 폭력자였다는 거? 학교 폭력자라니. 사실 그때 당시에 나 말고 다른 친구들도 다 조용히 있었잖아. 근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 거야? 너희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A는 흥분했는지 다른 친구들을 지목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곳에 도착해서 A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이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다른 친구들도 제 편을 들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A 너가 주동한 건 사실이고 다른 친구들도 심하게 괴롭힌 건 맞잖아. 단순히 욕하고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물리적으로도 폭력적으로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 맞아. 너도 사과할 부분은 해야지.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이러고 있어. 설마 너 그때 우리한테 한 말 기억 안 나는 건 아니겠지? 네가 지은이랑 놀면 같이 따돌리겠다고 협박했었잖아. 동창회 안에서 하나둘씩 시작된 발언 덕분에 A는 금방 궁지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하나같이 나한테 따지려고 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당시에 얘기했어야지 왜 10년이나 넘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모두 그때 당시에는 많이 어렸고 네가 적어도 사과는 할 줄 알았겠지. 여기까지 와서 네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누가 알았겠어. 요즘 학폭 가해자들은 다 당당하게 산다더니 너 또한 마찬가지였구나. 내가 버렸던 그때 시절들을 너가 보상이라도 해줄 거야? 계속된 A의 주장에 답답했던 저는 그동안 제가 참았던 만큼 제대로 얘기를 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한마디 날려주고 나가려는데 타이밍 좋게 저에게 찾아온 남편 덕분에 그 친구의 코를 납작하게 밟아줄 수 있었어요. 앞서 말했던 남편이 능력도 되고 키도 좀 큰 편이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엔 딱이거든요. 얼굴도 잘생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창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남편을 쳐다보다가 남편이 저에게로 다가오니 다른 친구들도 꽤 놀란 눈치였어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감싸면서 이제 나가자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A는 딱 봐도 잘생긴 제 남편 얼굴을 보더니 온몸에 명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뻔뻔하게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어머, 지은이 남편 되세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굉장히 미남이시네요.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잠깐 언성이 높아진 것 뿐이에요. 오해 마시고 잘 들어가세요.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게. 우리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너랑은 할 말 없고 앞으로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나 진짜 결혼도 잘하고 지금 잘 살고 있거든. 괜히 내 앞걸음에 방해될 일 없게 조용히 살아. 그리고 그대로 그 밖으로 나와서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는지 차에 타자마자 한숨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밖을 보니까 A가 제가 탄 차량을 봤는지 얼마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그 차는 정말 남편 것인 건지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 등등 저에 대한 사생활을 캐묻기 시작했어요. 사실 동창회 때 그렇게 했으면 아예 연락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때 당시 본인은 너무 어렸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어렸을 테니까 그럴 수 있나 싶다가도 사실 그건 어린 것을 떠나서 도덕적인 문제가 분명했거든요. 그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이니 그냥 이대로 묵혀두기에는 제 복수가 너무 사이다 같지 않은 것 같아 고구마를 없애주기 위해 사이다 같은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친구와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싫었는데 제가 증거를 모아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 친구는 제 재산이라든지 남편에 대한 정보만 엄청 궁금해 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의 직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같이 셋이서 술 한잔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딱 봐도 어떻게 할 것처럼 말을 하는 거 보니 아직도 제가 본인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뻔뻔한 태도 때문에 이렇게 지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남편에게 친구를 소개시켜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네가 어려서 잘 몰랐다고 하니까 이번엔 그냥 내가 넘어가도록 할게. 네가 말했듯이 우린 어른이잖아. 아, 그리고 지금 근처에 남편이랑 남편 친구 있는데 혹시 괜찮다면 만날래? 전에 네가 남편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럴까? 그때도 궁금한 거 못 물어봤었는데. 친구분까지 계시다니 딱이다. 자연스럽게 미끼를 물었던 친구는 좋다면서 제 친구와 남편 친구를 함께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번엔 제가 판을 짜면서 남편 친구에게도 부탁을 하다 보니 수월하게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복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싶었는데 제 소중한 학창시절을 뺏어간 만큼 저도 그 친구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있으면 뺏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친구를 소개해준 다음에 그 친구의 학폭을 그대로 터뜨릴 생각이었어요. 이건 남편 친구도 알고 있던 부분이었기에 충분히 조율이 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너무 나빠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제대로 복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두어 번 정도 친구를 만나게 하고 남편 친구에게도 연락을 드려봤는데 그렇게 큰 호감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일단은 진지하게 만남을 가져볼까 고민하고 그 친구에게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저희 넷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때 바로 터뜨릴 수 있었어요. 두 분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소개시켜 주실 정도면 꽤 많이 친하셨나 봐요. 그럼요. 저희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는데 이렇게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희가 학업 때문에 바빠서 연락을 서로 잘 못했거든요. 그치? 그치. 너는 친한 친구 사이에 숙제 심부름은 물론 돈도 모아오라고 이야기하잖아. 나는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뭐 그때는 어릴 때니까 네가 말한 대로 그냥 잊고 살긴 하는데 우리가 진짜 친한 사이는 맞았나? 야, 왜 그래? 술 많이 마셨어? 얘가 하는 얘기 그냥 흘려 들으세요.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 A는 뻔뻔함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남편 친구는 당황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겠죠. 그날은 어물쩡하게 자리가 정리되고 그 다음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왜 괜히 학창시절 얘기 꺼내서 그분이랑 어색하게 만들어? 이번에 나 도와주는 거 아니었어?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리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너 진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모르는구나. 요즘에 누가 학폭 가해자를 만나고 싶어 하겠어. 나중에 문제될까봐 싶어 나는 이야기해준 것뿐이야. 이거 완전 미친 또라이 아니야. 지금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한 거야? 야, 너는 나랑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너도 내가 괴롭혔던 이유로 지금 똑같이 나 괴롭히는 거 아니야. 다르지. 나는 적어도 이유라도 있지만 넌 이유 없이 친구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잖아. 나 지금 통화 녹음 다 하고 있거든. 네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모든 애들한테 뿌려서 너 이미지 그대로 박살내줄 거야. 그 뒤로 단톡방에 올려서 그 친구에게 제대로 쪽을 주는 것은 물론 그 친구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본인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본인이 지금 괜찮은 사람과 잘 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부러워서 이러는 거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어요. 본인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본인에게 복수를 할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며 저를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카톡 반응은 달랐어요. 제발 그만 좀 하라며 아직도 어린애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 말을 하지 못했던 애들도 용기를 얻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점점 방향은 제 쪽으로 기울었고 덕분에 그 친구는 단톡방에서 아예 퇴출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저는 SNS를 통해서 그 친구가 활동하는 계정을 다른 계정에 폭로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제보했을 뿐인데 다음날 A에게 엄청난 전화와 카톡이 오기 시작했어요. 뭐 저는 피할 이유가 없으니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본인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지금 태연하게 그런 얘기나 하고 있을 때야?
너 SNS에 제보한 거 너 맞지? 지금 너 때문에 광고부터 시작해서 다 난리 났는데 장난쳐? 그러게 그동안 잘 좀 살지 그랬어. 왜 괜한 사람 괴롭혀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니? 솔직히 나만 그랬어? 왜 다른 애들은 안 건드리고 나한테만 지랄이야? 다들 이 부분에서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복수 대상이 동창생이 A에서 중점이 되었던 건 맞지만 다른 친구들은 A 몰래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따로 건드리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다니던 무리 중에서 저희 엄마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즉 동창생 A만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동창회 때도 제가 무슨 결혼이야 저거 다 짭 아니야 했던 친구들도 조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스스로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A에 비하면 그 친구들은 딱히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커지진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심했나 싶기도 한데 이미 저 말고 다른 피해자들도 나오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이 그 친구에 대한 이미지가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팔로워도 많았고 그만큼 아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공개 사과문까지 올리더라고요. 통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움을 줬던 남편에게도 고맙고 요즘에는 센터 운영이 오히려 잘 돼서 그런지 더 바빠졌어요. 제가 신생을 공개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미용실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다들 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센터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었고 저는 학교폭력을 이겨낸 센터 선생님으로 모든 이들이 대단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저도 초반에는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과 그리고 아직까지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행동하는 가해자들 때문에 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을 다 터뜨려버리고 말았어요. 학교 폭력이라는 게 지금 센터에 오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느끼지만 다른 친구들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데 가정 안에서 꼭 교육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동창생 A도 그렇게까지 성격이 모나게 변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 짠하기도 해요. 이건 제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 이후 사과문을 올리고 나서는 알바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마 기존에 다니고 있었던 회사와는 끝이 난 것 같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시간이 있긴 했어도 지금은 후련하게 털어내고 잘 살고 있어요. 진짜 친한 친구도 사귀게 되었고 또 남편이랑 같이 화목하게 살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남편이랑 친구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친구는 동창생 A에게 소개시켜줬던 남편 친구랑 잘 돼서 올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알아본다고 하던데 잘 된 것 같아서 더 축하를 해주게 되네요. 이 소식을 들은 A가 남편 친구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다 끝난 마당에 끝까지 잡고 싶었나 봐요. 한동안 제가 너무 잘 돼서 배가 아파한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었으니 그동안 잘 버틴 보람이었죠. 요즘 들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남일 같지 않고 직접 못 겪어보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생각보다 큰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비도덕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뻔뻔하게 철판을 깔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생각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래도 성공하고 나서 복수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좋네요. 오랜만에 친구랑 만나서 동창회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공유해주는데 아주 시원하다면서 잘했다고 해주더라고요. 아마 그때도 바보같이 참았다면 지금까지 제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할 말은 하고 또 갚아줄 건 갚아주자 생각으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어찌되었든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제 동창생들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 중 하나였어요. 원래 가해자들은 본인의 잘못을 잘 모른다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모를 줄은 몰랐거든요. 예전 같은 성격이었다면 저도 이렇게 나설 생각은 못했을 것 같은데 막상 나서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 행동으로 주변 친구들도 용기를 얻은 덕분에 그 자리에서 A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종종 동창회 때 만났던 친구들을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다시 저의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것 같아서 좋네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존재이신 만큼 평소 꾹 참고 있었던 부분들이나 혹은 사과받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꼭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혹시 모르죠. 그 친구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지.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남편과 그리고 2명의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짜릿한 경험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 제보하게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 친정 부모님께 들려줬더니 네가 진짜 그렇게 말했냐고 하더라고요. 저조차도 제가 그랬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사실 아주 어릴 때는 제 성격이 이렇지 않았고 아주 활발하고 낙천적이었어요. 과거에 찍힌 사진만 봐도 항상 발랄하고 매우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아이였고 친정 부모님과 친언니와 친오빠의 말을 들어봐도 확실히 밝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과 언니, 오빠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자랐거든요. 나이 차이도 꽤 나는 편이라 특히 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언니가 제가 여자 동생이라는 이유로 편애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어릴 때는 언니와 오빠가 밖에 놀러 가면 저도 데려가라고 떼쓰고 그러면 언니 오빠는 결국 저를 데리고 나가서 같이 놀아주곤 했죠. 부모님도 굉장히 자상하고 자식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시던 분들이라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밝고 행복했던 시절의 성격이 그대로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좋았던 추억은 약간의 위기를 맞게 됐는데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주재원 발령에 맞춰 우리 가족은 흩어지게 됐어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움직였으면 그래도 조금은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재원 발령이 나며 자식들 교육에 대해 지원도 많이 해줘서 원래 처음에는 5명이 다 가기로 했었는데 출국하기 정확히 3주 전에 오빠가 갑자기 쓰러지게 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10살이었는데 아직도 그날 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평범한 하루였고 저녁도 같이 맛있게 먹고 산책까지 하고 집에서 같이 언니 오빠와 놀다 잠이 들었는데 일어났더니 집에는 저 혼자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언니가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오는 언니도 울며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오빠가 새벽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며 언니는 그래도 저를 챙겨서 학교를 보냈어요. 불안한 마음에 학교에서 계속 울며 집중하지 못하니 선생님께서 부모님에게 연락하셨고 그렇게 병원에 가서 오빠를 봤는데 어젯밤까지 저와 떠들며 웃던 오빠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고요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원인불명의 혈압 저하였다고 해요. 이런저런 검사가 필요했고 실제로 결과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급하게 부모님은 두 분이 상의한 결과 오빠는 절대 외국에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죠. 그렇다고 오빠만 한국에 두고 나머지 가족만 나갈 수도 없고 정말 많이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주재원 발령 취소를 하자니 이미 출국이 코앞이고 또 오빠가 쓰러지며 막대한 병원비가 생겼는데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감당하지 못하는 액수였다고 해요. 어쨌든 아빠는 무조건 나가야 했고 처음에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생각하셨을 때 막내인 저는 같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니 될 수 있을 때 외국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엄마와 언니 오빠는 한국에 남고 저만 아빠 손을 잡고 외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언니도 같이 나가려고 했으나 그때 언니는 고등학생이었고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 결국 한국에 남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낯선 외국에 아빠와 단둘이 가게 됐는데 아빠가 충분히 저에게 잘해줘도 엄마와 언니가 제 옆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서양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동양인인 제가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고 심한 향수병이 오기 시작했죠. 미선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알겠지? 아빠한텐 비밀이 없어야 해. 여기선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서로 의지해야 해. 아빠는 그런 저에게 힘들면 반드시 말하라고 하셨는데 어린 마음에 아빠도 힘든 게 느껴져서 절대 입 밖으로는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엄마와 언니와 그리고 한국에서 치료 중인 오빠와 연락을 해도 직접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어린 저에겐 큰 고난이었고 결국 그때의 기억은 제 성격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빠도 놀러 간 것이 아니고 일하러 간 거라 아무리 저를 많이 챙기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저는 외향적인 성격에서 완전히 내향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됐어요.
엄마가 시간을 내서 잠깐 아빠와 제가 있는 호주로 왔을 때는 돌아가는 엄마를 못 가게 하려고 아예 가방을 숨길 정도로 그리움이 깊어졌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라고 떼쓰기도 했는데 엄마는 도저히 그때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해요. 오빠가 조금씩 차도가 좋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 엄마는 종일 병원에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있으면 전혀 저를 신경 쓰지 못하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에 입학한 언니도 가게에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타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전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아빠의 주재원 생활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나도 다행히 오빠도 쓰러졌을 때보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더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아도 됐습니다. 결국 다시 모인 우리 5명은 전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 됐지만 문제는 바뀐 제 성격이었어요. 호주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기만 해서 또래와 말하고 생활하는 사회성이 오히려 퇴화하게 됐거든요. 하필 제가 다녔던 학교가 동양인이 없기로 유명한 학교여서 입을 닫고 아무 단어도 내뱉지 못하고 집에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밝고 낙천적이던 저는 어디로 사라졌고 남은 것은 또래 아이들을 보면 입을 꾹 다물고 무건수행을 하는 저밖에 없었어요. 성격이 바뀐 저를 엄마는 많이 안타까워하시며 일부러 학원도 보내고 교회에 데리고 가며 어울릴 기회를 줬는데 오히려 그건 역효과를 가져와서 제가 더 소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제가 스스로 겉도는 학생이 됐는데 누가 저를 괴롭혔다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어울리지 못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때 그래도 제 인생이 망할 법은 전혀 없는지 구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이세요. 그때 담임 선생님은 우리가 첫째자인 완전 초임 선생님이셨는데 겉도는 저를 어떻게든 반에 어울리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고3이라 다들 공부하기 바빴는데 그래도 겉도는 게 걸리셨는지 일부러 짝꿍도 바꿔주고 반에서 이런저런 활동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친구들과 말하는 기회가 생겨서 아예 입을 다물고 집에서만 밝았던 저를 어느 정도 사회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커서 저는 진로 자체를 교사로 할 정도로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세요. 실제로 요즘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데 제가 사범대에 입학하겠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아하셨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미 말했듯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살았던 기간 덕분에 영어는 너무나 자신 있었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영어교육 전공으로 무려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선생님이 되겠다고 했을 때 사실 가족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제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은 오히려 우려하고 걱정하며 가능한 얘기냐고 물었죠. 그래도 저는 담임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이 조금 생겼고 또 저 같은 학생들을 보면 우리 선생님처럼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겠다는 사명감에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입학한 대학에선 확실히 고등학생 때와 달리 조금 더 밝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담임 선생님 덕분에 조금은 사회성을 갖추고 대학에 가서 행사도 많이 참여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더니 남자친구가 생기게 됐습니다. 아무리 조금 나아졌다고 해도 사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성적이었고 무엇보다 낯을 굉장히 많이 가렸어요. 첫인상이 차갑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인데 실제로 누가 다가와도 벽을 치고 쉽게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생 때처럼 말을 걸어도 무시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으나 확실히 제가 먼저 다가가거나 그러진 못했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곤 했어요. 이런 제가 어떻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날은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 다른 지역을 가는 날이라 아침부터 일찍 교내에 모여서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됐습니다. 친목 모임이면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교수님들도 같이 가는 학술 답사 같은 행사라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하는 행사였어요. 일부러 떠나기 3분 전에 도착해서 남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옆에 앉은 남학생이 바로 제 남자친구가 됐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고 또 말수가 애초에 적어서 말이 많지 않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고 사진을 찍고 자기들끼리 게임을 하며 즐겁게 지냈는데 저와 남자친구는 조용히 무건수행을 하며 이동했습니다. 내려서 조를 짜서 이동하는데 우연히 같은 조가 됐고 그때도 버스에서처럼 조용히 둘이 붙어 이동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정신을 차려보면 남자친구와 저는 둘이 항상 붙어 있었고 이상하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닌지 남자친구도 제 옆에서 조용히 있었고 저희야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남들은 우리가 붙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면 우리 이따 같이 밥 먹을래? 학교 앞에서.
돌아오는 버스에서도 같이 앉게 됐고 내릴 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때 저에게 말을 걸려고 혼자 머릿속으로 수십 번을 내뱉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사실 들은 입장에선 그냥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다는 자체가 떨려 무슨 목소리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첫 데이트 아닌 데이트는 학교 앞에 있던 분식집에서 같이 밥을 먹은 거였는데 먹으면서도 많은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이름 물어보고 사는 곳과 취미 정도 물어보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학교에 갔을 때 남자친구는 제게 슬며시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워낙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과에 사람이 꽤 있는 편이라 다들 우리가 사귀는지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오히려 그런 게 너무 편했습니다. 단체 생활을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어서 남자친구와 둘이 수업을 듣고 밥을 먹고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생활이 참 안정감 있고 좋았어요. 남자친구의 성격도 저 못지않게 소심한 편이라 뭐 제가 신경이 쓰일 만한 짓은 하지 않았고 둘 다 술을 즐겨하는 편도 아니어서 전혀 연인 사이에 문제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격 자체도 둘 다 온순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크게 싸우지도 않고 아주 잔잔히 만났어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을 때도 조용히 면회도 가고 휴가 나오면 같이 밥을 먹으며 지냈는데 그때 지금의 시부모님을 처음 보게 됐답니다. 저는 첫 남자친구였던 그 학생이 바로 제 남편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처음 시부모님을 뵀던 날이 너무나 강렬해서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남자친구가 말수가 매우 적다고 했잖아요. 제가 놀랐던 이유는 바로 시부모님은 더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환이 여자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어른이니까 평소에 전혀 하지도 않던 인사를 용기를 쥐어짜내서 했더니 시부모님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대답하셨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시부모님도 두 분이 다 낯가림이 매우 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또 무건수행을 하고 침묵 속에 남자친구를 면회하러 갔는데 전혀 불편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진짜 성향이 그런 분들이라 분위기 자체는 무겁지 않았거든요. 또 쓸데없이 말을 걸거나 그러셨으면 오히려 제가 너무 불편해서 당장 집에 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군대도 기다리며 저는 휴학도 하지 않고 바로 졸업하게 됐어요. 다행히 오빠의 건강이 매우 좋아져서 그때는 더 병원에 입원하거나 하지 않아도 됐고 집안 분위기도 매우 밝아져서 큰 부담 없이 졸업하고 바로 임용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처럼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까 했는데 언니는 그냥 그러지 말고 공부에만 매진해서 차라리 직장 생활을 빨리 하는 것이 이득이라며 본인이 제 용돈을 주기도 했어요. 그때 언니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형부가 집에 돈이 많아 언니는 상당히 여유 있는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형부 얘기가 나와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형부는 굉장히 재치 있고 말이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형부 덕분에 언니도 많이 밝아졌고 저도 형부와 얘기하면 재밌으니까 많이 웃게 되어 좋았답니다. 무튼 저는 졸업하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시험에서는 낙방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다행히 합격하게 됐답니다. 이때는 사실 남자친구의 도움이 아주 컸는데 본인이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도시락도 싸오고 간식거리도 계속 챙겨줬어요. 군대를 갔다 왔으니 저보다 학년이 낮아 아직 임용을 공부할 때가 아니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유흥을 즐길 수도 있는데 공부하는 제 옆에 앉아 본인도 책을 읽거나 미리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공부가 안 되면 같이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게 묵묵히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임용에 합격해서 서울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고 남자친구는 임용을 준비하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많이 챙겨줬던 것과 달리 저는 처음 하는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많은 부분을 챙겨주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내서 주말에 맛있는 밥도 사주고 필요한 것들도 챙겨주며 노력했고 그 덕분인지 남자친구는 첫 번째 시험에서 바로 임용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합격했을 때도 뛸 듯이 기뻤지만 남자친구의 합격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감정의 간격이 크지 않은 우리지만 그때만큼은 서로 신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동료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치이며 힘들었던 사회생활도 남자친구와 같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을 일하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냈고 바로 양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미 양가에서는 우리가 결혼할 거는 당연한 상태여서 허락이라기보다는 날짜와 신혼집 위치 조율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워낙 오래 만나서 이미 서로 부모님의 얼굴도 알고 집에도 몇 번 찾아갔기 때문이죠. 3남매 중 막내였던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3남매 중 둘째였는데 위로는 형이 있고 아래로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저도 언니 오빠와 나이가 꽤 차이 나는 편이었는데 남자친구의 여동생 아가씨는 더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사실 시댁 식구들 복은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시부모님 자체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라 시집살이는 당연하고 제 기분을 망친 적도 한 번도 없던 분들이세요. 항상 말할 때 고르고 고른 말을 내뱉으시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분들이라 보면서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울 정도였습니다. 인간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라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남편보다는 꽤 말이 있었는데 그래도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조용하신 분이셨어요. 그에 비해 아가씨는 막내라서 그런 건지 혼자 여자라서 그런 건지 굉장히 밝고 귀여웠습니다. 와, 새언니는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너무 신기하고 부러워요. 저도 영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저는 호주에서 살다 와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너무 멋있어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안 그래도 요즘 그래서 외국 생활에 관해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아가씨는 특히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저를 대놓고 좋아했는데 저한테 영어 관련으로 질문도 많이 했어요. 저야 직업이 선생님이니 물어보는 것에 대답해주는 것은 아무 거리낌이 없던 상태였고 아가가 귀여우니까 좋은 마음으로 과외 아닌 과외를 해주기도 했답니다. 다만 그 모습을 보신 시어머니가 아가씨에게 따로 언지를 줬던지 점점 그 횟수가 줄긴 했어요. 이 정도로 시부모님은 배려심이 아주 넘치는 교양 있는 분들이신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댁 식구들은 잘 만났는데 문제는 형님이었어요. 제가 낯가림이 아주 심해도 확실히 교사 생활을 하며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막 엄청나게 밝은 편은 아니었고 오히려 아가씨처럼 아예 저보다 어리면 학생이라 생각이 들어 편하게 대할 수 있었는데 형님은 어른이니까 저도 모르게 경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사실 첫인상 자체는 아주 좋았어요. 어머, 동서될 뿐이구나. 서방님이 워낙 말이 없으셔서 항상 궁금했는데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우, 내가 잘 부탁해요. 안 그래도 며느리끼리 통하는 게 많을 테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요. 형님의 첫인상은 굉장히 밝았고 먼저 다가와주어 고마웠던 기억이 나요. 낯가림이 심한데 먼저 다가와주니까 저도 마음을 열게 됐고 같은 며느리니까 형님 말대로 친하게 지내고 싶었죠.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던 10대도 아니고 저렇게 먼저 다가온 사람을 내칠 필요는 없었고 또 결혼하면 가족이니까 저도 고맙게 생각해서 따로 결혼 전부터 둘이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친구라고는 남편과 친언니 그리고 친오빠가 전부였던 저라 누군가를 밖에서 만나 밥을 먹고 카페를 간다는 게 되게 큰 의미였거든요. 동료 교사들과 친해도 직장 동료는 직장 동료라고 생각해서 그런 경험들이 처음엔 굉장히 좋았습니다. 형님은 저를 이끌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곳들을 많이 데려갔는데 남편 성향도 저와 같아 시끄러운 곳을 안 좋아했기 때문에 처음 겪는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님의 첫인상은 되게 좋았는데 문제는 결혼하고 난 이후였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아가씨를 제외하고는 말수가 적은 편이라 상대적으로